북한, 대한민국 북쪽 위에 위치한 이들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핵 개발까지 강행하려 하는 등 뉴스만 켰다 하면 등장해서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을 국경에 접하고 있다는 건 한국 입장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나 2022년에 북한은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한 해에 무려 70여 발이나 미사일을 쐈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보면 한 번쯤 의문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북한은 왜 이렇게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까? 지금까지 북한은 핵 개발에만 추정치 16억 달러, 2022년 한 해에만 미사일 발사에 7천억 원을 썼는데 왜 그 돈 써가면서 집착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면 아니 북한은 경제도 폭망한 상태인데 미사일 쏠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라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는 곳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에 그리도 집착하는지, 그럴 돈은 어디서 나는지 이 의문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북한의 현재 빈곤 상태는 세계 최악급입니다. 1인당 GDP는 세계 150위권 바뀌고 2021년 무역 총액은 남한의 1766분의 1에 불과하죠. 물론 북한이 60, 70년대에는 남한보다 잠깐 경제지표 수준이 높은 적도 있긴 했지만 김일성이라는 최악의 독재자가 각종 삽질을 벌이는 바람에 북한은 폭망하기 시작, 1990년대에는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은 끝내 생존했다는 것이죠. 김씨 일가는 어떻게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그 결과 90년대가 지나자 북한은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한의 생존 탓에 한반도에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당면하게 됩니다. 사실 살아남은 북한에게는 큰 숙제가 있었죠. 바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남한입니다. 때문에 북한은 줄곧 남한과 군비 경쟁을 해왔죠. 그러나 90년대 이후 남한은 너무 성장했습니다. 1994년 북한 국민 총 생산은 923달러인 반면 남한은 8,383달러나 되었고 무역 규모는 1990년 남한이 북한의 무려 32.3배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방비도 격차가 벌어져서 남한 국방비는 90년대 후반 129억 달러를 돌파하며 북한을 3배 차이로 완벽히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공포에 빠진 것이죠. 액수가 다르니 국방력도 완전 차이가 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하죠.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은 위기감이 들면 항상 최악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김씨 일가는 해법이 하나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금단의 무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단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재래식 군사력을 압도합니다. 100만 대군보다 무서운 게 핵무기이며 발사되면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이런 강력한 파괴력 탓에 핵은 사용 언급만으로도 상대국의 국민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걸 활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효과도 있죠. 따라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여 군사력 격차를 메꾸리라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은 마음먹는다고 갖는 게 아니죠. 수준급의 기술 습득은 물론 오랜 기간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 그러나 문제는 북한은 이미 90년대부터 꽤 높은 수준의 핵기술을 보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먹자마자 핵기술을 개발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북한은 매우 오래전부터 핵개발을 진행해왔죠. 무려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0년대 후반부터. 따라서 1990년에 와서는 수준급이 된 거죠. 아니 미래라도 본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미리부터 개발했을까요? 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핵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은 직접 핵의 공포를 체험해봤습니다. 바로 6.25 전쟁 때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후반 우리 국군은 북한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갑자기 중국에서 준공군이 오는 바람에 전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한반도 파견 유엔군을 지휘하던 미군 수뇌부는 위기감을 느꼈고 준공군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땅 혹은 중국 만주 등에 핵을 투하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겠어 하고 북한, 중국 지역에 대한 핵폭격을 검토한 적이 있죠. 물론 이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으나 북한은 이 소식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세계의 초강대국이 자기 땅에 핵을 떨굴 수도 있다는 것이었으니. 그래서 이후 9.4일생으로 전쟁이 휴전되자 김일성은 생각했습니다. 핵은 강력해. 존재 자체만으로도 적국을 위협할 수 있지비.
그렇다면 우리도 보유해야 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걸 갖게 된다면 상대방도 아주 두렵지 않겠어? 그래서 북한은 50년대부터 비밀리에 소련 및 중국과 접촉, 기술을 습득해오면서 핵을 개발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걸리지 않을 리가 없었죠. 1980년대부터 북한 핵개발설이 솔솔 돌더니 마침내 1993년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들통나는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으며 2002년에는 또 들통나는 2차 북핵 위기가 일어난 것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걸렸음에도 끝내 북한은 핵실험까지 함으로써 핵보유에 사실상 성공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핵개발을 들킨 1차 북핵 위기 때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갈무리될 뻔하긴 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 북한이 협상을 통해 일명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발표,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지원 등을 하는 대신 북한은 미국에게 핵개발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권력을 잡자 그는 핵개발을 재개합니다. 김정일은 우리 체제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핵이 필요하지비 핵개발을 다시 강행하라우 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렇게 또 개발을 하다가 이게 또 들킨 것이 2차 북핵 위기이죠. 그러나 이 2차 북핵 위기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을 기울였고 막 6자 회담까지 해가면서 야 북한 협상하자, 핵 포기하면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줄게, 너희 경제도 어렵잖아, 핵 개발해서 뭐해 하고 북한을 설득했지만 김정일은 결과적으로 이를 다 무시하고 핵 개발을 강행했죠. 결국 김정일은 2006년과 2009년 두 번의 핵실험까지 실시하면서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무려 4차례나 더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로 남한에 엄청난 도발을 해오면서 북한에 대한 여론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북한은 이 때문에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렇게 위협적인 북한의 경각심을 느낀 국제사회가 유엔이 직접 나서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만 봐도 북한의 수출을 금지했고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석유 수출도 제한하여 북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에는 타국의 그 어떤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어서 북한은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경제 복구는 넘기 힘든 산이죠. 그러나 북한은 이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개발을 강행 중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에는 남북 군사력 격차 메꾸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의외로 북한은 핵이 있으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핵을 통해 북한은 공짜로 에너지와 식량을 얻을 수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지금까지 북한은 핵 관련해서 미국 등과 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은 많은 이득을 봤죠. 1차 북핵위기 협상 때는 북한이 핵시설인 원자로를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중유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6자 회담을 계기로 북한에게 중유 100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합의도 발표되었죠. 이건 매우 컸습니다. 중유는 석유에서 추출되는 연료로 발전용, 보일러용으로 쓰이죠. 하지만 북한은 석유가 나지 않아서 항상 중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톤 단위로 들어오니까 그걸로 발전, 난방 다 할 수 있죠. 이런 핵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온 중유는 1995년에서 2002년까지만 봐도 356만 톤, 액수로 4억 달러 상당이죠. 북한은 핵을 이용한 협상으로 에너지를 얻어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식량도 얻어냈죠.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 북한 사이에는 229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에 따라 북한은 비핵화 활동을 진행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24만 톤의 식량 지원을 받게 되었죠. 물론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대놓고 발사해서 무산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북한은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식량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은 북한에 226만 톤, 액수로 7억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를 제공한 바 있죠. 또한 6자 회담 같은 핵 협상이 진척될 때마다 북한에는 수십만 톤의 식량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북한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최대한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죠. 김정일 사망 이전에는 미국이 핵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여만 톤의 영양 보조식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많은 원조를 제공했죠. 하지만 북한은 이것을 대체로 악용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 지원되는
있는 식량 일부 혹은 상당수는 시장에서 재판매되어 돈으로 바뀌었다고도 하고, 애초에 그만큼 지원을 받았으면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질은 최악입니다.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65만원에 불과하고 북한 주민 1220만 명이 만성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할 것이죠.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을 이용해 끊임없이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핵만 개발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른 위협도 수면 위로 떠올랐죠. 바로 미사일입니다. 사실 핵 하나만 덩그러니 개발하면 그것은 아직 불완전한 것이죠. 핵을 쏘아보내서 적에게 떨어뜨려야 비로소 무기가 되니, 즉 핵을 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위해 미사일을 선택했죠. 사실 가장 효율적인 핵 투하 수단은 전투기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 정확히 타겟팅을 하고 쏘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전투기를 운용할 돈, 파일럿 양성해서 출격시킬 돈부터가 이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택했습니다.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단추 하나만 눌러서 쉽게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사일은 격추는 또 무진장 어렵죠. 그냥 발사만 하는 것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서 오차없이 격추하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발사하는 비용보다 방어하기 위해 격추하는 비용이 10배 이상이 더 들죠. 이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올인했고, 김정은 시대가 되자 북한 미사일은 무시 못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과 SLBM급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 북한의 미사일인 화성 17형은 무려 15,000km 떨어진 곳까지 투하할 수 있죠. 참고로 평양에서 LA까지의 거리가 1만 km가 채 안 됩니다. 물론 미국도 이를 알고 개발을 막기 위해 대북 미사일 관련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루트, 즉 제3세계에서 기술을 들여와 미사일을 발전시켰습니다. 미사일 기술은 상대적으로 쉬워서 제3세계 국가들도 많은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북한은 2022년에만 7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미사일은 무슨 돈으로 쏘는 것일까요? 한 번 쏘는데 수백만 달러가 드는데 말입니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미사일 그 자체 덕분일 공산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미사일을 통해 돈을 벌어서 미사일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에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매우 많죠. 바로 제3세계입니다. 파키스탄, 이라크 같은 제3세계 나라들은 내전, 분쟁 등으로 미사일을 상당히 갖고 싶어 하는데 양지에서는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둠의 경로인 북한에게서 미사일을 구매하기를 강력히 원했는데 북한은 이들에게 팔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북한 미사일은 곧 불티나게 팔려나가 북한은 1987년부터 2009년까지 파키스탄, 예멘, 리비아 등 총 7개국을 대상으로 수백 기의 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추정됩니다. 같은 기간 수출된 전 세계 1200여 기의 탄도미사일 중 40% 이상이 북한산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즉 제3세계에서는 북한 미사일이 베스트셀러인 겁니다. 참고로 스커드 미사일 계열인 북한 화성 6호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미사일이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김정일이 2000년 8월 평양을 방문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에게 이란 등의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다. 미사일 연구에서 몇 억 달러씩 나오는데 안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언급한 바 있으니 수천억 원 규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수출 규모는 김정일 사망 이전인 2011년에는 3천억 원 규모였고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무려 4천억 원 단위로 늘어났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미사일로 번 돈으로 버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 개발이 이득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것이죠. 또한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정은 체제의 강력함을 과시하면서 체제 안정화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민생을 제쳐두고 오로지 김씨 체제의 안녕과 유지를 위해 핵 개발, 미사일 개발
개발을 하고 있으며 핵을 이용한 협상으로 이익을 불러오는 동시에 미사일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그 돈으로 또 미사일을 만들고 또 판매하고 이런 악순환의 무한 루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남한에게 위협적이죠. 북한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억제해야 하는 남한 국방 기술의 난이도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니 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 남한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것을 북한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한 우리의 의문들을 쭉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은 큰 위협이고 세계의 대부분도 북한에 긍정적이지 않죠. 하지만 북한의 지도부는 이를 아랑곳 않고 오로지 체제 유지를 위해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북한의 무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